2년 동안의 고등학교 저학년 과정은 중학교 수업보다 훨씬 힘들었다. 우리 반 학생 수는 총 42명이었고 학교에서 몇 안 되는 남녀 합반이었다. 그나마도 여자아이는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아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진료라는 나도 꼭 고등학교에 갈 거야. 확실하다니까. 우리 같은 책상에 앉자. 라고 잔뜩 허풍을 떨어놓고는 결국 솔라란의 제과점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남자아이들 중에서는 알폰소와 진호를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맨 앞줄에 겁먹은 눈빛으로 나란히 앉아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교실은 시큼한 땀 냄새와 더러운 발냄새, 두려움에서 풍기는 악취에 찌들어 있었다. 처음 몇 개월 동안 나는 조용히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언제나 여드름으로 뒤덮인 이마와 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선생님도 칠판에 쓰여있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교실 맨 끝에 자리를 잡았다. 내 짝꿍조차도 나를 잘 몰랐고 나도 내 짝을 잘 몰랐다. 올리비에로 선생님이 애써준 덕분에 비록 더럽고 다 해졌을 망정 필요한 책들을 빨리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익혀온 습관에 따라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 7시까지 공부했다. 책을 잔뜩 짊어지고 집을 나서면 구두방을 열 준비를 하기 위해 달려가는 릴라와 마주치곤 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와 오빠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가 비질을 하고 바닥을 닦고 가게를 정리했다. 릴라는 그날 수업하는 과목 중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을 요구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서 릴라에게 잘 대답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의 질문에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싸늘한 새벽에 일어나 주방에서 복습을 하다 보면 내가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구두방네 딸내미에게 잘 보이려고 달콤한 잠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침도 릴라 때문에 언제나 서둘러 먹었다. 커피와 우유를 급하게 들이마시고는 릴라와 함께하는 길을 단 한 발짝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나갔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릴라가 집에서 나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다. 우선 키가 나보다 컸고 불과 몇 달 전과 같이 모난 아이처럼 걷지도 않았다.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걸음걸이도 더 나긋나긋해진 것 같았다. 우리는 안녕 하고 인사하고는 바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거리에 이르면 작별 인사를 하고 릴라는 구두방으로 향했고 나는 지하철역을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계속해서 뒤돌아 보았다. 두어 번 정도 파스퀄레가 헐떡거리며 달려와 그녀를 바래다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지하철은 언제나 졸음과 아침 담배 냄새에 찌든 아이들로 만원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풀이 죽어서 복습을 했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사용하는 억양과는 다른 생소한 언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광적으로 노력했다. 학교에서 낙자할까봐 두려웠고 불만에 찬 어머니의 기울어진 그림자와 올리베르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빛도 두려웠다. 그 무렵 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릴라가 파스컬레와 사귀기로 했다고 말하기 전에 남자친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때를 놓칠까봐 걱정이 더 커져갔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마주친 릴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파스컬레와 사귀기로 했다고 알려줄까봐 두려웠다. 그가 아니라면 상대가 엔초일 수도 있고 엔초가 아니라면 안토니오일 수도 있다. 그도 아니라면 식료품점 주인 스테파노나 마르첼로와 사귀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릴라는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아이니까. 릴라 주위에서 맴도는 남자들은 자부심이 충만한 거의 다 자란 성인이었다. 그녀에게 신발 제작 교육과 우리가 태어난 끔찍한 이 세계에 대한 통찰 말고도 남자친구까지 생긴다면 나를 위해 할애할 시간은 더는 없을 것이다. 가끔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멀리 돌아서 구두방 앞을 지나가곤 했다. 아니면 우연히 멀리서 릴라의 모습을 보면 불안한 마음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숙명에 이끌리듯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고등학교 건물은 상태가 좋지 않은 칙칙한 잿빛의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나는 학교를 드나들 때마다 소년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느끼고 그들도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 끈질기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저학년 과정에 다니는 동급생 중에는 아직까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아이도 있었고 허벅지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칠부 바지나 긴 바지를 입는 아이도 있었다. 이보다 성숙한 상급생들은 거의 모두 재킷에 넥타이 차림이었다. 추위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에 코트를 입은 아이는 거의 없었다. 하나같이 짧게 자른 머리에 허연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상급생들이 마음에 더 들었지만 여의치 않으면 동갑내기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긴 바지 정도는 입고 있어야겠지만 말이다. 어느 날 한 학생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걸음걸이며 호리호리한 몸매, 헝클어진 밤생 머리와 어딘가 친숙해 보이는 잘생긴 얼굴. 몇 살이나 되었을까? 16? 17? 그의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던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철도원이자 시인인 도나토 사라토레의 아들 니노 사라토레였던 것이다. 그도 나를 바라봤지만 무심한 시선이었고 나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재킷은 팔뚝 부분이 휘어져 있었고 어깨는 작아 보였다. 바지는 올이 나가 있었고 신발은 울퉁불퉁하게 흠집이 나 있었다. 스테파노나 솔라라 형제처럼 유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시집을 냈지만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예기치 않은 출연에 적잖이 당황했다. 하굣길에 당장 릴라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그녀에게 니노를 봤다고 하면 분명 그를 보기 위해 함께 학교에 올 것이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니노는 초등학교 시절의 가녀린 금발머리 소녀가 14살의 뚱뚱하고 여드름 투성이 소녀로 변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릴라는 당장에 알아보고 그녀에게 매료될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학교를 나서 가리발디가 쪽으로 사라지는 니노의 구부정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품기로 했다. 그날부터 오직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나마 그를 훔쳐보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가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서 아이네이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름이 불려 교단에 나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라체라는 이름의 선생님은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60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큰 소리로 하품하다가 내가 예언의 악센트를 잘못 발음하자 웃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내가 단어의 뜻을 알더라도 그런 단어를 사용할 일이 없는 동네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뿐 아니라 학급의 모든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가운데서도 알폰소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진호가 가장 크게 웃었다. 나는 수치스러웠다. 그러고는 며칠 후 우리는 첫 번째 라틴어 시험을 보았다. 제라체 선생님은 채점을 마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는 물었다. 그레코가 누구지? 나는 손을 들었다. 이리 오렴. 선생님은 내게 어미 변하며 동사 변하며 구문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어떤 학생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관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떨며 질문에 대답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시험지를 내게 내밀었다. 점수는 9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승승장구했다. 이탈리아어 시험에서도 8점을 받고 역사 시험에서는 모든 날짜를 정확하게 맞췄으며 지리에서는 영토의 넓이며 인구, 풍부한 자원, 농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웠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어에서 선생님을 압도했다. 릴라와 함께 공부한 덕분에 나는 그리스어 알파벳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의 빠른 독해 실력과 유려한 발음은 선생님의 공개적인 칭찬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나의 뛰어남은 종교의 교류처럼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기정사실화 되었다. 종교학 선생님까지도 어느 날 아침 나를 따로 부르더니 무료 신학교환 수업을 들어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내가 그레코라는 것을 모두 알았고 몇몇은 나를 엘레나라고 불렀다. 진호는 나와 함께 집에 가려고 방과 후면 정문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나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자신과 사귀어 달라고 했다. 나는 비록 그가 아직 어린아이 티를 못 벗은 소년이기는 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그와 사귀기로 했다.
학교 생활의 기분 좋은 긴장감은 크리스마스 방학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맞게 되었다. 방학 동안 나는 다시 동네의 일상에 동화되었고 릴라를 만날 시간이 더 많아졌다. 릴라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아니나 다를까 영어 문법책을 마련해 놓았다. 그녀는 이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발음은 애매모호했다. 그 점에서는 나도 나을 바 없었다. 릴라는 내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단어의 발음을 물어보라고 했다. 어느 날 릴라는 나를 구두방으로 데려가더니 종이 조각이 가득 든 양철 상자를 보여주었다. 종이 한 면에는 이탈리아어 단어가, 반대의 면에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적혀 있었다. 연필, 펜슬, 이해하다, to understand, 신발, 슈즈, 식으로 말이다. 페라로 선생님이 알려준 단어 암기법이라고 했다. 릴라가 이탈리아어로 쓰인 단어를 읽으면 내가 영어 단어로 마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아는 단어가 거의 없었다. 나는 릴라가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비밀리에 학교에 계속 다닌 것처럼. 동시에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자기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작 내가 릴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는데 릴라는 계속해서 그리스어 어미 변화를 물어보았다. 보아하니 나는 아직도 1학년 과정에 머물러 있는데 릴라는 벌써 3학년 과정까지 진도를 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푹 빠진 아이네이스에 대해서도 물었다. 릴라는 책을 며칠 만에 몽땅 읽어치웠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학교 진도에 따라 2권 중간 정도까지밖에 읽지 않았다. 특히 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모르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배우기도 전에 릴라에게서 디도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릴라는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된 화두를 던졌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의 인생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삶도 황폐해지는 거야. 릴라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개념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이 개념을 우리 동네의 더러운 길, 먼지가 이는 공원, 새로 들어선 건물들로 망가진 들판, 가정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연관시켰다. 그러면서도 나는 행여나 릴라가 다시 파시즘이며 나치즘,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다. 나는 릴라에게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단숨에 우선 진호와 사귀기로 했다는 사실과 초등학교 때보다 더 잘생겨진 니노가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내 말을 듣고 릴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순간 나는 릴라가 자기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릴라는 그러는 대신 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너 약국집 아들이랑 사랑을 나누는 사이구나? 라는 둥. 잘했어. 아이네이아스의 약혼녀처럼 사랑에 빠지고 말았네.
라며 나를 놀렸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디도의 이야기에서 멜레나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뛰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 들려주었다. 그 무렵 나는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네에 돌아가는 일을 잘 몰랐다. 릴라는 언제나 멜리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안토니오가 벌어오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다와 함께 계단 청소를 해야만 했다. 멜리나는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과거의 희열은 사그라지고 이제는 기계적인 몸짓으로 악착같이 일만 했다. 릴라는 멜리나가 일하는 모습을 세세히 설명했다. 몸을 두 겹으로 포개고 건물 맨 위층에서부터 젖은 걸레로 난간 하나하나 층계 한 칸 한 칸을 닦으며 내려간다고 했다. 멜리나가 그 동작에 쏟아붓는 힘과 에너지는 그녀보다 훨씬 강한 사람도 지쳐 쓰러지게 할 정도라는 것이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면 욕설을 퍼부으며 걸레를 내던진다고 했다. 한 번은 누군가의 발자국 때문에 자신의 작업을 망친 멜리나가 극도의 히스테리 상태에서 양동이에 든 구정물을 마셨다고 아다가 이야기해줬다고 했다. 구정물을 마시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손에서 양동이를 빼앗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진호의 이야기가 디도의 이야기로, 약혼녀를 버린 아이네 이아스의 이야기로, 급기야는 미친 과부의 이야기로 이어진 것이다. 그제야 릴라의 입에서 니노 사라토레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는 곧 릴라가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뜻이다. 니노에게 멜리나 이야기를 해줘. 릴라가 나를 부추겼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라고 말이야. 그러더니 좀 악랄하게 말했다. 시 쓰는 일 따위야 너무 쉽잖아. 릴라는 웃다가 짐짓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 따위는 절대로 쓰지 않을 테야. 거짓말. 정말이야. 남자들이 내게 반할걸? 그거야 그 사람 문제지. 디도처럼 괴로워할 텐데. 아니, 다른 사람이랑 사귀게 될걸? 아이네 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도 결국 왕의 딸과 결혼하잖아. 나는 릴라의 말이 탐탁치 않다는 표시를 했다. 그러곤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릴라에게로 돌아갔다. 남자친구가 생겨서인지 연애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릴라에게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었다. 마르첼로가 쫓아다니지 않아? 맞아. 너는 어때? 릴라는 마르첼로 따위는 역겨워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경멸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엔초는? 친구 사이야. 스테파노는 어때? 뭐야? 그 애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손님이 많을 때도 스테파노가 나부터 도와주긴 하지. 거 봐. 뭘 보라는 거야? 파스칼레는 어때? 고백했어? 미쳤어? 아침마다 가게까지 데려다 주던데? 그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전이라는 화두가 재등장했다. 초등학교 때와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릴라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네에 있는 모든 것이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나무 한 조각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지만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성장해온 것이라고. 우리뿐만이 아니다. 릴라의 아버지도 마치 예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도, 나의 아버지도, 리노마저도 별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스테파노의 식료품점은 이전에 파스칼레의 아버지인 알프레도 아저씨의 목공소였다. 돈 아킬레의 재산과 솔라라 집안의 재산은 모두 과거에 축적된 것이다. 릴라는 자기 부모님과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시도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려 하지 않았다. 파시즘에 대해서도 왕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권력 남용이나 폭정, 착취에 대해서도 무지했다. 그들은 분명 돈 아킬레를 증오하고 솔라라 집안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돈 아킬레의 자식의 가게나 솔라란의 가게에서 자신들이 번 돈을 쓰고 때로는 우리를 그곳으로 심부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고는 솔라란의 가족이 원하는 것처럼 파시스트나 왕정 복고주의자들에게 투표를 한다. 그들은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과거일 뿐이니 조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두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직도 과거의 일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우리들까지 그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우리 이전에 대한 대화는 여름 내내 나눴던 다른 어떠한 우울한 이야기들보다 내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그의 크리스마스 방학을 구두방에서 나와 길을 걷거나 정원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보냈다.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서로 털어놓았고 행복했다. 그 시절 나는 자신감에 넘쳤다. 학교에서는 완벽한 모범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올리베로 선생님께 전하자 선생님도 내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호와의 만남도 이어나갔다. 우리는 매일같이 솔라란의 주정까지 산책을 했다. 진호가 내게 빵을 하나 사주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눠 먹고 집까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이따금 나보다도 릴라가 내게 더 의존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나는 동네의 경계를 넘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릴라처럼 벽돌공, 자동차 정비공, 야채장수, 식료품점 주인, 구두 수송공과 어울리는 대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냈다. 이제 릴라가 디도나 영어 단어 암기법이나 3인칭 어미 변화나 파스칼레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때면 약간 불안해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릴라가 자신도 나만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게 증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릴라가 불안해하며 리노와 비밀스럽게 제작한 신발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멋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릴라와 리노 모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내게 보여주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그들 남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창고를 뒤져 종이 봉지를 꺼내 들었을 때 나는 어색하게 그들을 부추겼다. 그런데 릴라 남매가 내게 보여준 신발 한 켤레는 정말이지 범상치 않았다. 리노와 페르난도 아저씨의 치수인 43 사이즈의 갈색 신발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릴라가 보여준 그림과 똑같았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보였다. 나는 그런 신발을 신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신발을 만져보고 신발의 품질을 설명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들뜬 목소리로 칭찬을 쏟아냈다. 여기를 좀 만져봐. 내 칭찬에 고무된 리노가 말했다. 박음질한 것이 느껴져? 아니, 전혀 안 느껴져.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리노는 내 손에서 신발을 빼앗아 들고는 신발을 구부려 보이고 늘려 보이면서 내구성을 자랑했다. 나는 맞장구 치며 올리베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하던 것처럼 굉장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릴라는 전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리노가 신발의 장점을 나열할수록 릴라는 단점만 보여주면서 리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바로 알아채실걸? 그러다가 심각하게 말했다. 물로 다시 시험해보자. 릴라의 말에 리노는 언짢아했다. 릴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에 물을 채우고 신발 한쪽에 발 대신 손을 넣고는 얼마간 물속에 담갔다. 뭐든지 장난으로 생각한다니까. 리노가 누이의 어리광을 귀찮아하는 오빠처럼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릴라가 물에서 신발을 꺼내자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때? 릴라는 신발에서 손을 빼내 손가락을 비비고는 리노에게 내밀어 보였다. 만져봐. 리노는 신발에 손을 집어넣고 말했다. 말랐는데? 축축해. 레누, 축축한지 내가 한번 만져봐. 내가 만져보았다. 약간 축축한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릴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들었지? 고작 1분 정도 물에 담갔는데 벌써 축축해졌잖아. 그 정도로는 안 돼. 풀을 떼어내고 다시 박음질을 하자. 약간 축축한 게 뭐 어떻다고 그래? 리노가 버럭 화를 냈다. 아니,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내 눈앞에서 리노가 변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눈가와 강대뼈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 그러곤 참지 못하고 릴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식이라면 결코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했다. 용기를 북돋았다가 좌절시키기를 반복하는 릴라를 비난했다. 그 형편없는 곳에 머무르며 평생 아버지의 하인 노릇이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꼴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소리질렀다. 급기야는 새로 만든 발 모형을 들어서 릴라에게 던지는 신용을 했다. 리노가 정말 그 모형을 던졌다면 릴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나는 슬쩍 자리를 떴다. 한편으로는 평소에는 언제나 친절한 청년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의견이 비중이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여드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너 요즘 정말 예쁘다. 학교에서도 잘 나가고 남자친구까지 생겨서인가 봐. 릴라가 서글픈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